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북미주 한국 고교연합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개발한 보조 교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번 이상 정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주 한국고교연합 오인환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한국의 핵심 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좌파 정권과 현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주사파 활동과 전교조 교육으로 북한 정권의 김일성주의가 한국 사회에 침투해왔고, 북한 김씨 세습 왕조의 핵무장과 한국 적화 시도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친중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공, 러시아의 계속되는 적화 야욕을 막아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요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의를 학술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7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과 74년 후 1991년 폐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회주의 실험의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같이 살자고 하면서도 같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좌파 학생운동 386에서 586으로 변신했는데, 실상과 전향자들의 증언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왜 좌파 사상을 버렸나 등등 전향한 좌파의 증언 요점과 교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좌파들의 전형적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대통령의 그 자격 요건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1시간가량 이제 발표해 드리는 거는 모두가 다 인터넷 등에서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 교육 강좌의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대륙 세력, 북한, 중국, 중공, 러시아와 해양 세력, 한국, 일본, 미국, 서유럽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한반도에 동시에 주둔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일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양대 세력에 의해서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좌파들이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서 말하는데, 실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국의 요청으로 구소련은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과정에서 구소련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미국은 38도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38도선에서 남과 북이 갈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소련군이 남한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9.4일생으로 그때 살아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에 이제 6.25 전쟁이 났는데 그 6.25 전쟁도 결국은 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의 충돌에서 빚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을 했을 때도 그 휴전선이 38도선 근처에서 결정되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대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데 1946년에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수립하고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을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인들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과 국제정치를 잘 알아야 하고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국력을 키워야 하며 동시에 국제공산주의, 북한, 중공, 러시아를 경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UNGA Resolution 152로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유엔군으로는 전투병이 16개국에서 파병이 되었고 비전투병 참전국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8일자로 한미 군사동맹이 체결되는데 이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성사되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한미 간 상호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했고 한미연합사령부도 설치했고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은 물론 OECD 경제공동체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어서 북한 정권의 남한 적화 야욕에 직면해 있고 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좌파 주사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동하고 전교조는 좌편향 이념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한국 학생들이 배워야 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이념교육과 옳은 역사교육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북미주 고교연합에서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한국과 동맹들과 협력하여 대륙 세력,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공산화 야욕을 저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룬 성공한 대한민국을 586 좌파 정권은 이적 행위를 하며 북한 정권의 한국 적화 시도를 돕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해방 후 최근 한국의 75년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1980년대 운동권 386 세대 실체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386 세대에서 요새는 586 세대로 바뀌었죠.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5자가 들어가고 학번은 80년대, 1960년대 출생. 그래서 지금 현재 50대 586 세대가 실세가 되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권에는 반미와 통일을 추구하는 NL파, National Liberation NL파와 마르크스 레닌을 추종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PD파, People's Democratic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NL은 분파가 두세 개 정도 있고 PD는 이론이 복잡하다 보니 분파가 많다고 합니다. 현 정권에 관여하는 586 세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386에서 586이 되면서 변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학생운동하며 적폐라고 주장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미를 외치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학생 시절 옳은 공부는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돈을 벌어보았거나 사업을 해보았거나 남에게 월급을 줘본 적이 없어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하는 일마다 미숙하고 패착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또 골수 586 인사들은 더욱이 법을 어겨가며 대한민국에 반역되는 여적 행위를 일삼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586 운동권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임자들보다 더한 해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30대 신세대로부터 꼰대라고 맹비난을 받으며 정계에서 퇴장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우익이 정권을 기필코 탈환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자녀들이 좌파 사상에 현혹되지 않게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강의의 주 목적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가정에서 학생 자녀들과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자녀들의 교육 상담을 해 주십시오. 학생 자녀들과 대화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전교조 교사들의 왜곡된 이념 교육과 역사 교육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실제 경험을 하면은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에서는 잘 사는 나라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유와 동기부여가 많아서 더 잘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도록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갖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느냐입니다. 기필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동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 자녀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 교본을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옳은 길로 안내하여 주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감성적인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에 심취되다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고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20여 년 후에 후회하다 보면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87년 민주화운동의 주력이었던 주사파 중북 세력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북한 정권의 한국 적화 책동과 중공의 한국 공산화 책동을 막아내야 합니다. 적화를 노리는 한 북한 정권과 중공은 우리의 적입니다. 20대, 30대들과 같이 대동단결하여 586 좌파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서 한강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창조하며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좀 보겠습니다. 총 10장 130조로 되어 있고 부칙 6개조가 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이후에 2016년까지 9차례 개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의 그 골격을 보면은 전문이 있고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정부 아래 1절은 대통령, 2절은 행정부, 행정부 아래 1관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각부, 4관 감사원, 5장은 법원, 6장은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여러 가지 그 기사 중에서 이 헌법에서 지금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1장 총장을 보면은 개요가 있고 1장에 대한민국 정치체제, 1조에 대한민국 정치체제, 2조에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제1국민 보호 의무, 3조 대한민국의 영토, 4조 평화통일지향, 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6조 국제복귀 지위, 7조 공무원의 지위, 8조 복수정당제 인정, 9조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헌법 전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주 목적은 이 헌법 전문 안에 인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줄 친 부분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자세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보면은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Democratic Republic이라 하고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화제라고 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평화통일지향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영어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이다. 자유를 최상의 정치, 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 철학적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자유주의를 채택하여 한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는 서구 계몽주의 시대부터 기원을 두고 있고 밑에 그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의회, 행정부, 권력 분립을 점진적으로 도입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권력 분립을 통한 자유의 지속적 신장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는 왜 중요한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천부인권 사상은 로크와 루소가 주창했으며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로크와 루소는 정치사상가로 이러한 아주 훌륭한 주창을 했었습니다. 자유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와 타인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 모두에게 소중하나 자유가 평등을 우선한다. 롤즈라고 하는 정치사상가가 설파했습니다. 평등을 우선시했던 나라들의 실패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중국의 마오이즘,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더 잘 살고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최광전 복지부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 이래 대체로 자유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유가 없는 공정, 평등, 정의는 허구이고 허상입니다. 비록 저지시키기는 했으나 현 정부 치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만든 개정 초안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재시도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미국 국회와 국무성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정의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레리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적 자유주의의 결합으로 보면서 아래 11가지 요소들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두 번째, 문민통제. 세 번째, 다원주의. 네 번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열린 사회. 여섯 번째, 권력 분립. 일곱 번째,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 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8번째,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9번째,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한다. 인권의 평등. 10번째, 법의 지배 원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권. 11번째,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자유 대신에 사회, 인민, 참여, 복지 등등 다양한 수식어가 가능해집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을 확대하는 무자비한 반민주주의 독재의 가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의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화가 민주화에 선행하고 민주화를 주동한다. 민주화를 요구한다, 추구한다로 이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가 빠지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혹은 통제주의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는 평등에 우선하고 평등을 주동한다. 자유가 없는 공정평등 정의는 허구이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평등의 뼈아픈 결과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했던 나라들의 실패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서 보았고 히틀러의 사회주의에서 보았으며 중국의 마오이즘과 베네수엘라에서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조차도 경쟁을 죄악시하는 인기 영합식 사회주의적 평등 논리가 당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국가 경제가 거들나고 모두가 배고픈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맙니다.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의 길을 걸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어도 대깨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슬픈 일입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시장 경제라 하면 기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해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경제적 선순실이 최소화된다.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최적의 가격이 형성되며 사회적 잉여, 공급자 잉여 플러스 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의 효율성, 대체제의 발명,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교육시장이 발달하며 상품의 질이 보장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생기며 평화체제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시장 경제는 빈곤 퇴치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 중국 등에서 그랬고 북한의 장마당은 제한된 효과지만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 및 정치 체제의 형성과 시대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18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되고 그 배경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봉건제도를 타파하는 그 프랑스 혁명에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1840년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을 했고 자본가의 노동자 간의 계급 투쟁을 이제 일으켰던 그런 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사상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등에서 시작됐고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20세기 초 소련 레닌을 필두로 해서 시작되었죠. 사유재산을 공동소유제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정치체제를 비교하면 자본주의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정치체제를 비교하면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자유와 재산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또 누가 관리하느냐 두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자유와 재산권이 개인 소유이고 개인이 관리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관리를 하죠. 반면에 공산주의는 자유와 재산권이 국가 혹은 당의 소유이고 국가 혹은 당이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자유와 재산권이 국가 혹은 당이 소유하고 개인이 관리합니다. 전체주의를 보면은 자유와 재산권이 개인 소유이고 국가, 당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지향점을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자유, 개인이익, 사유, 민영, 시장경제, 사회주의를 보면은 평등, 사회이익, 공유, 공영, 계획경제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사회주의 이상은 현실에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상은 좋을지 몰라도 같이 잘 살자고 하면서 같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름을 아닐 명언들을 소개해드리면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읽기만 한 사람이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작자미상이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아주 명언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이 잘 살자고 하면서 같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한다. 그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원인이 말이죠. 소수의 공산주의 리더들이 탈취를 일삼는다고 합니다. 그 소련 붕괴 원인과 과정을 현재 그 국민대 교수로 계시는 안드레 랑코브 박사님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917년에 공산혁명이 있었죠. 그 1960년대까지 대규모 노동 및 자원을 동원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섭니다. 농민들은 원래부터 공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1970년대까지도 대체로 지지하며 과도기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 지식이나 노동자들의 희망은 과도기를 마친 소련이 서양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년, 20년 정도 걸릴 줄 알았던 과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소련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서양 여러 나라들의 주민 생활과 많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소련의 공산당 간부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해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80년대 들어서 소련 공산당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붕괴 길로 들어섰습니다. 체제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체제를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체제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1991년 소련 공산당 정권은 경제난으로 붕괴되고 후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결국 협동농장 제도는 인간의 본초적 소유욕을 배제한 협동농장을 위한 피동적 봉사 강요로 의욕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나태해져서 생산성 저하로 와해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 실험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가 붕괴하는가? 어느 대학 경제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로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성적을 준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 점수로 B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 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 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으며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이 교수는 이 실험 결과를 다음 5가지로 언급했다.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한다. 한 명의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빼앗았어야 한다.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세망의 지름길이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한국의 현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작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에게 돈이나 뜯어내고 영세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임금을 올려 선심이나 쓰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배급 사회를 통해서 인민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자유 없는 노예 체제로다가 변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한국의 세계주의상을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 이태리, 영국을 능가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경제력은 세계 10대권, 국방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한다. 누리호와 같이 자체 개발 3단 추진 로켓 발사를 성공했으며 SLBM 발사도 성공, 레이저 무기 개발 성공,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핵무기 등 제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동차 4대 강국으로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10%가 한국 차입니다. 현대, 기아. 조선 배 1등 강국으로서 세계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한국제 선박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매물이 1등 강국이고 전 세계 사용량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이고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전투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로도 수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20조 원짜리 수출했죠. 한국 GS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하여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간 들여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용 가전제품의 30%가 한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6개인데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50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BTS 등 한류를 통해서 세계적 문화 브랜드 국가로 급상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 올릴 수 없는 우수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 1조 6천억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세계 8대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불, 구매력으로 보면은 42,000불인데 일본을 살짝 능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5,100만인데 이렇게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 넘어서 30, 50 클럽이라는 그 클럽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국으로 들어선 것이죠. 군사력은 세계 6위, 선진 기술과 산업화에 성공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적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K-Wave, K-Pop, K-Movie, K-Drama, K-Food, K-Culture 등등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상으로 굉장히 정서적인 측면과 이성적이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해서 감성적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10위권 경제대국, 국방력은 6위, BTS 등 한류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문화대국, 그렇죠? 그래서 Foreign Affairs하고 옥세철 미주 한국일보 평론가는 문화강국 한류로 북한과 중국의 개방과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평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한국이 지향해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 미국과의 동맹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한국인들의 선진화에 대한 열정의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선진화에 갈망하고 선진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죠. 더 나아가서 한국은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 인권을 포함한 선진 민주화 추구가 필요하다. 원칙 있고 실익이 있는 국익 외교 추구가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 이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또 한 번의 기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물론 서방세계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켜나가며 부국 강병을 이루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중공은 공산헌법을 고수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자본주의를 흉내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버블, 금융시장 미숙, 외환위기 등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다가오는 중국 경제 위기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한국은 서방세계와 함께 상위 선진국으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더 성장하여 동북아의 중심축 국가가 되는 것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체제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기독교 구조와 유사한 것을 발견했는데 아래와 같이 이제 정리했군요.
북한 체제는 김일성의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면서 그 종교적 체계를 접하고 국가 구상에 참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예수, 성경, 십계명, 교회 이런 그 스트럭처를 북한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유일사상, 혁명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3대 세습 김씨 황제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아랫부분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백두혈통과 혁명 1세대 후손들 200명 혹은 300명과 평양 주민 2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00만 명은 배급이 없어서 장마당에서 장사로 연명한다고 한다. 장마당은 자유시장 경제의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다. 금년도의 극심한 태풍과 장마로 오는 겨울을 버틸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군량미를 풀었으나 인민들에게 팔고 있다고 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이나 배급제도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며 75년이 지난 북한 정권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실패한 공산주의로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도 7월 25, 28일에는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전쟁위협재단이 22개국 사회 역사 교사들을 모집해서 그 교육 자료를 이제 연구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 역사 그 교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러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신한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6.25라고 하는 전쟁은 남침을 물리치고 자유를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한 이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 역사 교사들이 이제 교육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의 역사 교사 60명, 한국전 참전용사 25명, 또 다른 21개국 참전국 역사교사 60명, 그래서 한 150여 명이 모였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나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마련되고 그러면은 서로 온라인으로 서로 교류하고 해서 그 유교를 가르치는 그 역사 교육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그 좌파 운동을 하던 그 좌파 운동권 그 학생들이 후에 성인이 되어 가지고 좌파 사상을 버렸어요. 그 전향을 했는데 그 전향한 동기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파 운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운동권 좌파들이 학습한 마르크스의 세계관에 입각한 개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 열등한 제도이며 이룰 수 없는 꿈과 이상을 믿기로 해서 인민을 속이고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사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 정권이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답이 될 수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는 천민사회주의여 주사파 같은 천민공산주의자이다.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면 개인의 자유는 끝장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개인은 사라지고 국가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노예가 된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허상이다. 전향한 과거 운동권 좌파로서 현역 우파 활동가들의 공통된 해답은 자유에 있었다고 갈파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자유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나 자유로운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된 한국을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후회하였습니다. 중공에서 터져나오는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 제도는 일당 독재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부패를 감시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6.25는 이념전쟁이었다. 좌파의 이념에는 동적 그런 게 없다. 같은 가족이라도 이념이 다르면 적이다. 좌파들은 냉혈 인간들이다. 좌익과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이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87년 민주화운동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관철시킨 이 운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던 운동권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계급 독재로 보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인 인민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그들 중 압도적 다수는 주사파 종북 세력이었다. 1987년의 민주화 투쟁을 겉으로 보기에는 넥타이 부대 참여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군부 독재 세력이 패배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패배하고 주사파가 승리했고 공산 세력이 승리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부터 이 종북 세력과 공산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손을 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향한 좌파의 증언과 교훈은 이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쭉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아래 그 키워드를 이렇게 구글링 하면서 이렇게 타이프를 하시면은 뭐 이런 거 주룩주룩 다 나옵니다.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이런 강연회를 많이 했고요. 또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철원 교수는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이강호 의원, 그 다음에 이동호 교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면 전 김문수 지사도 운동권에서 전향하셨죠. 또 황성준 의원도 여기 있습니다. 좌파 실상을 숙지하고 경계하자. 국제 공산주의 침투를 경계하자. 중국 공산주의 침투, 러시아 공산주의 침투,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을 경계하자. 한국에도 있는 중국의 공자학원은 26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산주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들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임종석, 문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시면은 키워드를 치시면은 이렇게 주로 나올 겁니다.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좌파의 그 전략과 전술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전체주의 정권이 구사하는 수법을 보면은 항상 그 편가르기, 흑백 논리를 시작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투쟁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아주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 그런 이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제 실체와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김철은 교수가 2번에 걸쳐서 또 했고, 전교조 교사들이 또 전향해가지고 충격적인 수업 실태를 이제 증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파고든 좌파 이념 교육,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셨네요.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등. 민주주의가 지어진 홍콩 교과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세뇌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통합을 말하며 편가르는 정치인들, 싸워서 승리하면 모든 게 정의가 된다는 그런 모렴치한 생각들. 그리고 한 가지 상기시키고 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권이 80년대 운동권 전대협 출신들이라면 다음 대권은 90년대 말 운동권 한총련 출신들로 대물림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필코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선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선동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의료 서비스를 통제해라, 빈곤율을 높여라, 부채를 높여라, 총기를 규제하라, 복지를 통제하라, 교육을 통제하라, 종교를 제거하라, 계층 간의 전쟁을 부추겨라. 이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좌파들의 선동술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한나라가 파국을 맞는 단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정부의 곳간이 비게 되고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고 혁명정부가 이전적 모든 빚에 대해 디폴트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파국으로 만드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하고 비교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신 양동원 박사님이 공산주의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11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세 번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 동경, 태도를 취한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 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용공 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의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양 교수는 11개 중에 3개 내지 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에 마땅하고 6개 내지 7개가 일치되면 공산주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교수는 문 아무개씨는 운동을 이 기준에 따라 분석을 했는데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 정권 편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기준이 생겼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좌파 정권을 물리치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 기필코 승리하여 보수 우익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10대 자격 요건을 보면 김태호 박사님이 제안하신 건데 애국심과 이념적 건강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공인의식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며 국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의 심각성, 동맹의 중요성, 중국의 위협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 경제, 강국 건설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좌파 적폐 청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의 백년 대계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북미주 한국고교연합에서 추가한 것은 국가 이익을 계파 이익 혹은 당 이익에 우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 전략, 현명한 외교력, 강력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 선진화를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인권은 물론 북한인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견 선진국에서 상위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서머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자녀들이 좌파 사상에 현혹되지 않게 지도해 주십시오. 이번 강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 이제 읽으신 건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블레라이럼의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느냐입니다. 기필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동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학생 자녀들이 이 교육 교본을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옳은 길로 안내하여 주십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맨 밑에 내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보수 우파가 승리하여 전교조와 민노총을 응징하며 좌파 교육을 철폐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조 개입을 발본시켜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